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요즘은 매일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 조용하고도 평범하게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들을 주는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나쁜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것. 이게 저는 대단하게 돈을 많이 벌거나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저는 제 그릇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좋은 짝을 만나 제 밥벌이를 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게 인생의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겨우 그런 게 꿈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제가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인생은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 때때로는 제 삶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악연들과 엮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도 이런 종류의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을 하기로 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 때문에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던 건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모든 일들이 다 정리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를 포함해서요. 저는 이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글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가게에 손님으로 왔다가 만나게 된 인연이었죠.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던 당시의 나이가 30대 초중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단 주변에 딱히 소개를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기도 했고 그럴 만한 시간과 심적인 여유가 없기도 했습니다. 거의 20대의 막바지까지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일만 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집안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받고 대학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것도 아니었죠. 말하자면 제가 스스로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의 학비며 눈앞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로는 그 첫 번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언젠가 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차리겠다는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그 기회가 닿기도 해서 저는 운 좋게도 딱 나이 30이 되던 해에 저만의 가게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전부터 제가 자리가 나면 꼭 들어가겠노라고 눈여겨보고 있던 그 위치에서요. 정말로 운이 좋았었죠. 제가 시작한 것은 포켓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비록
가게가 작기는 했지만 위치가 유동인구,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점심 식사가 항상 고민이었어요. 회사에 구내 식당이 있는 곳이라면 다행이었지만 저는 그렇지 못한 곳을 다녔기 때문에 늘 점심시간이 되면 오늘은 밖에 나가서 또 뭘 사 먹어야 할지가 큰 고민이었거든요. 차라리 누가 급식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요. 매일 메뉴를 고르는 것도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의 경험을 살려 만들기 시작한 메뉴가 바로 저희 가게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건강하면서도 또 위에 부담이 없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겠다 싶어서요. 저 여기 생긴 이후로 일주일에 3번씩은 들리는 것 같아요. 사장님, 절대로 가게 문 닫으시면 안 돼요? 네, 자주 와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가게 문 안 닫고 평생 일하는 게 저도 소원이에요. 제가 여기 샐러드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도 다 소개시켰잖아요. 다이어트 하느라고 식단 관리하는 직원들 엄청 많은데 저번에 배달시켜서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맛있었다고 하시니 너무 다행이에요.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꼭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반응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가게 문을 열 때만 해도 저는 다른 욕심은 없었거든요. 딱 하나. 가게 임대료를 내고 제 인건비가 나올 정도만 되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이었죠.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었고요.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자리 잡는 데까지는 1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찾아오시는 가게 손님들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 시기쯤 저는 항상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 즈음에 만났던 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은 걸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그리고 샐러드에 소스는 뿌리지 말고 새우랑 올리브는 추가로 더 넣고. 맞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에이, 자주 오시는데 당연히 기억해야죠. 항상 뭔가 빼곡하게 적힌 종이가 두툼한 파일을 한 손에 안고 무태 안경을 쓰고 오후 3시가 지날 무렵에 와서 같은 메뉴를 시키는 젊은 남자. 저는 얼굴을 좀 잘 외우는 편이었거든요. 단골분들이면 찾아와 주시는 게 감사해서라도 일부러 기억하려고 노력했고요. 솔직히 손님이 한 3-4번 정도만 와주셔도 그 다음부터는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메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은 보통 가게를 방문한 초반에는 여러 가지 맛을 비교해 보느라고 이것저것 시켜보시고는 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메뉴를 시켜봤다 싶거나 본인 마음에 드는 메뉴를 찾고 난 뒤에는 거의 항상 고정 메뉴를 시키시는 게 대부분이었죠. 이분은 항상 우삼겹 포케를 주문하셨어요. 질리지도 않은지 못해도 거의 일주일에 3번씩은 항상이요. 방문 시간도 짜 맞춘 것처럼 일정했고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눈이 엄청 내렸었는데. 네, 신기하죠? 갑자기 날이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추운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얼른 겨울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 그분과는 사적인 대화가 길어진다 싶더라고요. 저는 이런 쪽으로는 눈치가 좀 없는 편이었는데 그 둔한 제가 느끼게도요. 보통은 메뉴를 주문할 때 짧은 인사말을 몇 마디 나누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고 다시 완성된 메뉴를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하면서 2마디 더 나누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받고도 한참을 더 말을 걸다가 가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매장 안에서 식사를 하고 가실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아무래도 대화는 더 길어졌고요. 그렇게 착각인 듯 아닌 듯 긴가민가 하고 있던 어느 날 그분이 불쑥 내민 감기약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까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길래 저기 아래 약국에서 사왔어요.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 괜찮은데. 드세요. 내일은 꼭 병원 가보시고요. 요즘 감기 독하던데 약국약이라도 먹으면 좀 낫더라고요. 그때 제가 감기에 걸려서 상태가 너무 엉망이었거든요. 20분 전 평소처럼 방문한 그분에게 감기라고 대답했고요. 아침에 병원을 갔었지만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가게 오픈 시간이 다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냥 왔다는 대화를 나누었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굳이 다시 약까지 사와서 가게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놀랍기도 했고 그 마음이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 뒤로는 예전과 조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주말에 지방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 팔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가져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받기만 해서 어쩌죠?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저 유진 씨 없으면 굶어야 하는데요, 매일. 아무 일이 없어도 맛있는 간식을 가져와서 나눠주시기도 했고 가끔씩은 제가 피곤해 보인다면서 대용량 사이즈의 커피와 비타민을 사오시기도 했어요. 어느새 호칭도 사장님에서 제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 일방적인 정성을 받은 지도 벌써 한참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았어? 그걸 어떻게 몰라? 감기약에 비타민에 별의별 걸 다 사오는데. 아니, 사실 그전부터 주고 싶었는데 부담스러워할까 봐 더 일찍은 못 주겠더라고. 솔직히 부담스럽기는 했지. 처음에는 이 사람 뭐지 싶었다니까?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잘 먹던데. 참나. 아까워서 그랬던 거거든? 음식은 죄가 없다고? 사귄 뒤에는 썸을 타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의 낙이었어요. 썸을 하도 오래 타서 그런지 그때 그 두근거리던 시절의 기억이 오래 남아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연애를 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남자친구가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고백을 더 빨리 했었더라면 아마 받아주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 간에 알고 있는 지인이 없는 상황이라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요즘은 낯선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사람들이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일하는 건 어때? 밤낮이 바뀌어서 일하느라 힘들지는 않아? 난 그렇게 출퇴근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괜찮아. 이런 건 이미 익숙해져서 원래 학원 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야행성이거든. 학생들 학교 마치고 올 시간에 수업 열리니까. 그나저나 처음에는 이 사람 왜 맨날 이 시간에 오나 했었겠네? 응. 우리 가게 손님들은 대부분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대나 점심때에 오시니까. 그런데 이 손님은 왜 점심도 저녁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한 시간대에 오시나 싶었지? 항상 오후 3시가 넘을 때쯤 오는 손님. 옷차림을 보면 분명히 이 근처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 같은데 이 시간에 출근을 하다니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얼마 가지 않아서 풀렸죠. 그 손님이 본인을 학원 수학 강사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학원이었고 출근하는 길에 들러서 미리 저녁을 사서 가는 거라고요. 남들에게는 저녁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아침이었죠. 수학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또 달라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동네 백수인가 싶었는데 내가 진짜 백수였으면 날 안 만나줬겠지? 정말로 백수였으면 매일 여기서 샐러드를 사 먹을 돈이 없지 않았을까? 아, 그러네.
이래서 돈 없으면 연애도 못한다니까. 샐러드 핑계대고 좋아하는 사람 얼굴 보러 갈 수도 없잖아. 남자친구와는 자주 그런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개그 코드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커플이었거든요. 언젠가 제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연애가 오래가기 위해서는 웃음 코드가 비슷해야 한다고요. 처음 한동안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거울 수가 있겠지만 만남이 일정한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저 얼굴만 보는 걸로는 부족해진다고요. 단순히 상대방의 외면보다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매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었죠. 저도 친구의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누군가를 얼굴만 보고 좋아했던 적이 없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었거든요. 참 신기하게도 제 남자친구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카페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만 나누어도 즐거웠습니다.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건 또 그것대로 흥미로웠고요.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이전의 연애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상대방과 시시콜콜하게 하루의 일상을 공유하는 일이 잘 이해되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지는 꼭 필요한 정도에서 끝내는 편이었고 중요한 대화는 만나서 하는 게 더 좋았죠. 그 밖에는 각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과의 연애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유진아, 밥 먹었어? 또 과자 몇 개 먹고 식사는 건너뛴 건 아니지? 나 방금 나가서 잔치국수 사 먹고 왔어. 자기는? 나는 햄버거 먹었지. 아까 하고 나서 애들이 먹는 거 보니까 갑자기 당기더라고. 이따 저녁엔 뭘 먹을지 또 고민 중이야. 유진이가 골라줘. 그럼 내가 그거 먹을게. 뭐가 좋지? 점심으로는 패스트푸드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좀 건강한 음식으로 먹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거? 알았어. 유진이 말 들어야지. 된장찌개 먹어야겠다 그럼. 나중에 수업 끝나고 저녁 먹을 때 연락할게. 점심 메뉴가 뭐였냐? 저녁 메뉴는 또 뭐가 좋으냐? 추천 좀 해줘라 등등. 말도 안 되게 사소하고 별것도 아닌 일들로 연락하는 일이 전혀 귀찮지가 않았어요. 이런 제가 저도 신기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였고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뭘 해도 항상 그 사람이 궁금해지고 잦은 연락이 전혀 귀찮지가 않아지는 게요. 그럼 제가 그전에 해왔던 건 뭐였을까 싶을 정도였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자친구는 속 깊은 이야기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자기는 원래 언제쯤 결혼하고 싶었어? 난 특별히 언제쯤 결혼하고 싶다 같은 건 없었는데 그냥 자리 잡고 돈 좀 모으고 나면 그때 좋은 사람 만나서 해야겠다고 생각한 정도였지. 자기는? 사실 나는 예전부터 딱 지금쯤에 하고 싶었어. 진짜? 왜?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내 나이쯤 되면 일도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적어도 와이프 밥 굶게 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너무 나이 먹기 전에 아기도 빨리 낳고 싶기도 하고. 그전까지는 남자친구와 단 한 번도 결혼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니 그 다음 이야기를 연달아 꺼내는 건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 것 같은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남자친구의 의외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은 있었어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와 정반대의 성향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모든 단계에서 명확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시기에 각각 어떤 일들을 진행할지 같은 것들이요.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농담처럼 큰 소리를 쳤지만 저는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고 마침내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그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주말마다 순서대로 양가 인사도 드렸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소탈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처음 보는 저를 따뜻하고도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다른 건 다 걱정하지 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덕담을 해주셨죠. 가끔씩은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되고 정신없이 진행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맞나 싶은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친구들 말로는 원래 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하자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진행되는 게 맞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너무 오래 고민하느라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했고요. 자기는 어떻게 하다 지금 일을 할 생각을 다 했어? 너도 나도 자기 가게 차리려고 하지만 막상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 통계 보니까 19은 망한다고들 하던데. 요즘 자영업자들 어렵긴 해 진짜. 사실 나는 대단한 결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장님 소리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어릴 때 우리 집 앞 햄버거 가게에 엄청 젊은 여자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랬어? 그때가 아마 지금 내 나이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가게가 엄청 잘 되기도 해서 항상 사람이 많았어. 그리고 사장님이 동네에 형편 어려운 애들 불러다가 남는 거라면서 몰래 햄버거 나눠주시기도 하셨거든. 그걸 보고 나도 나중에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었지. 그랬구나. 뭐가 됐든 어릴 때 결심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그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 다들 꿈만 꾸지 막상 회사 관두고 자기 사업 시작하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 가게를 열면서 저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 저의 롤모델이었던 그 사장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었거든요. 저의 꿈이기도 했고요. 비록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많은 금액을 기부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매년 아주 적은 돈이라도 조금씩 기부액을 늘려가는 게 제 새로운 목표이기도 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말을 건넸을 때 제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꿈을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뭔가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게 마지막으로 만났었던 전 남자친구는 이런 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었거든요. 물론 기부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건 그럴 여유가 되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되는 일이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아니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솔직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는 그때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쓰는 돈은 우리의 돈이 되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사람과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도 응원해주는 모습이요. 그러는 자기는 어쩌다가 수학 선생님이 될 생각을 했어?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나?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 내 자랑 같기는 한데 어릴 때부터 잘하기도 했고. 자랑은 맞는 것 같은데 멋있기는 하네. 사실 나도 어릴 때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었거든. 친구들이 다 학원이며 과외며 열심히 수업 듣고 다닐 때 나는 집에서 독학을 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 학원 한번 다녀보는 게 나도 소원이었지.
남자친구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수학은 그냥 내가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라 좋더라고. 무조건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좋았어. 진짜? 나는 수학을 하도 못했어서 그 말에 별로 공감은 안 되는데. 그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 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수학 강사가 된 거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학교를 다닐 때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고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주 가끔 수학이 재미있다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그 외계인처럼 드문 존재가 내 옆에 있었다는 게 신기했죠. 확실히 남자친구는 자기 직업에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이 성적이 올랐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다고 자주 말하더라고요. 그 일을 정말 좋아하기도 했고 거기에서 오는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오늘 수업이 너무 어려웠나 봐. 애들이 다들 이해 못한 얼굴이야. 답답하네. 여기서 벌써 헤매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이해시킬 방법을 연구해야겠어. 남자친구는 가끔씩 학원에서 일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오고는 했습니다. 어떨 때는 커다란 칠판 앞에 서서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학 공식들을 잔뜩 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또 어떨 때는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고요. 자기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참 멋있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소위 말하는 수포자였어서 정말로 수학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자친구가 더 신기하기도 했고요. 양가의 인사를 다 마친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오픈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그 과정이 전부 다 돈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식장을 잡아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도 돈이었고 원하는 드레스를 고르기 위해서 미리 입어보는 것도 돈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선이었죠. 남자친구는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사하면서 지금은 꽤 돈을 벌기는 하는데 내가 여태까지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 하느라 자기 생각보다 모은 돈이 많이 없을 거야. 괜찮아. 우리 아직 젊잖아. 자기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나도 돈 벌고 있고 앞으로 둘이서 계속 지금처럼만 하면 돼. 나도 그 말이 하고 싶었어. 현재보다는 내 가능성을 더 믿어달라고. 내가 앞으로 더 성공해서 자기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남자친구는 본인만의 포부가 컸어요.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자친구가 말하는 엄청난 성공 같은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 지금처럼만 서로 먹고 싶은 걸 걱정 없이 먹고 가끔씩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좋겠다 싶었죠.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웃기만 했죠. 성공 여부를 떠나서 노력하겠다고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는 게 고맙고 기특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결혼식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발품을 팔아가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웨딩홀 투어부터 돌고 계약을 마쳤고요. 그 후에는 신혼여행지를 고민 끝에 신중하게 골랐죠. 신혼집은 일단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만료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 집에서 살림을 합쳐서 사는 걸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어디서 살지 열심히 고민해보다가 전세가 끝나는 기간에 맞춰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걸로 의논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 이제 정말로 우리가 결혼을 하기는 하는 거구나 싶은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남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뒤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이었어요.
어떤 선물을 줘야 할까 생각하다가 분위기가 좋고 요즘 맛집으로 뜨고 있다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최근 들어 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는 걸로 보이던 신형 태블릿을 주문했고요. 저는 미리 주문해 두었던 케이크를 픽업해서 선물과 함께 양손에 들고 남자친구의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서프라이즈 선물이었어요. 제가 학원까지 가는 건 연애하면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가 학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원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지 한 번도 찾아가 보거나 했던 적은 없었죠. 남자친구와 학원이 있는 근처에서 만난 적도 없었고요. 남자친구가 불편해했거든요. 학생들이나 동료 강사들 눈에 보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의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제가 되물었었죠. 그냥 데이트하는 건데 불편할 게 있어? 회사 생활이랑 사생활이랑은 좀 분리하고 싶어서 그래. 학원가가 원래 좀 그래. 업계 특성상 별의별 소문이 다 돌거든. 학생들한테도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거리는 두는 게 좋고. 그 말을 듣고 보니 한편으로는 불편해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제 퇴근이 더 빨랐고 남자친구가 늦게 강의를 마치고 피곤해할까 봐 제가 먼저 이동하려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배려가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한다면 굳이 해야 할 이유는 없었고요. 하지만 이번에 그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회사를 옮기기로 했거든요. 다른 학원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어서 머지않아서 이직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곧 전 직장이 될 곳이었으니 생일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준비했던 서프라이즈는 오히려 저를 놀라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학원은 남자친구가 말했던 대로 대려변에 위치한 엄청나게 큰 빌딩에 위치해 있었어요. 학원을 드나드는 학생들만 해도 끝이 없다 싶을 정도로요. 저는 약간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카운터에 가서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박영훈 선생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친구거든요. 박영훈 선생님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아한 얼굴로 잠시 저를 쳐다보던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복도 안쪽으로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복도 끝에서 아까 그 직원이 누군가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뜻밖에도 카운터로 나온 사람은 제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절 찾으셨다고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누구냐는 말에 저는 더 당황해서 그 남자분과 직원분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당황한 제 얼굴을 본 그 남자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 찾아오신 거 맞으세요? 혹시 여기 다른 박영훈 선생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저밖에 없는데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서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이름을 착각했다거나 뭐 그런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이럴 줄 알았으면 서프라이즈 대신 남자친구에게 미리 연락을 하고 올 걸 그랬나 싶어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순간 들려온 대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이 자식 또 무슨 사고 쳤어요? 네? 본인이 뭐 여기서 일한다고 하던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표정과 말투를 봤을 때 제 눈앞의 남자는 분명히 남자친구를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도 이상했죠. 무슨 사이예요, 둘이? 제 남자친구인데요. 참.
제 말을 듣자마자 그 남자는 기가 막힌다는 얼굴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직원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을 하고는 저를 데리고 빈 강의실로 향했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멍청하게 그 사람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곧 그 남자는 답답하다는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 뒤집어질 만큼의 엄청난 이야기를 시작했죠. 박영훈, 제 지인이에요. 저랑 동명이인이고요. 동명이인이라고요? 그럼 원래는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죠. 그때는 꽤 친했고요. 그런데 대학 들어간 이후부터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손을 벌린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다들 연락 끊고 손절했고요.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돈을 빌리러 다녔다니. 형편이 어려웠었다던데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건가 싶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팔고 다니면서 학원 강사라고 돌아다닌다더니 아직도 이 짓 하고 다닐 줄은 몰랐네요. 그게 무슨... 이거 완전 미친놈이에요. 저한테 앙심 품고 이름 똑같은 거 이용해서 저인 척하고 산다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래저래 소문 들었는데 결혼한다고 등쳐먹고 다닌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딱 보니까 아가씨도 당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 아니 그 인간은 강사로 일했던 적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손절하기 직전에 그 자식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버는데 친한 친구가 어려울 때 좀 도와줄 수도 없는 거냐고요. 그 미친놈이 악담에 악담을 퍼붓고 가길래 나도 더 미안해할 필요도 없겠구나 싶었는데 그런 짓까지 하고 다닐 줄은 몰랐죠. 남자친구는 학원 강사로 잘 나가는 친구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며 그 신분을 도용해서 사기를 치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년 전이었다고요. 그때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그 자식 고소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저렇게 비는데 고소까지 가기는 못해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또 이러는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콩밥 먹일 걸 그랬네요. 한순간에 너무 많은 진실들을 알게 된 저는 이 많은 정보들을 처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기라니. 그것도 나와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랑이 직업도 신분도 속이며 살아온 인간이었다니. 이런 건 저에게는 인터넷상에서나 보고 들어왔던 일이었어요. 맨 처음 학원 이름을 알려줬을 때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요. 일하는 모습이 궁금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말한 학원 이름과 남자친구의 이름을 치니 정말로 수업 과목에 수강 시간표가 뜨더라고요. 후기도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안심했었죠. 그런데 그게 본인이 아니었다니.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왔던 그 많은 수업 사진들과 동영상들은 다 뭐였을까 싶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별 어려운 일도 아니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깟 사진이야 조작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돈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찍은 사진일 수도 있었고요. 그 뒤로 한 이틀을 내리 알았습니다. 몰아치는 배신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웃긴 건 하도 기가 막힌 일을 겪고 나니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저는 일단 이 모든 일들을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까발리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기야, 몸은 좀 어때?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환자들이 많더라고. 이제 좀 괜찮아졌어. 그 인간은 이틀간 연락이 없었던 이유를 제 감기 몸살로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전에 제 가게에 들린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늘 하던 연기를 계속했어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서 바쁘겠네? 아니야. 시험 기간이야 늘 있는 일이라서 괜찮은데 원장이 애들 성적 가지고 강사들을 엄청 닥달해대서 그게 좀 힘들지. 남의 돈 받고 일하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평소 같았더라면 저 말에 마음이 엄청 쓰였겠죠. 아마 잠도 못 자고 시험 기간 보충 수업을 하느라 고생하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웠을 거고요.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은 태연하게 대답하는 저 얼굴이 가증스럽기만 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 채 저 인간은 말을 이어갔어요. 결혼하면 일 더 열심히 해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지. 참, 말로 온 김에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결혼하고 1년 뒤에 집 사려고 했던 거 말이야. 그거 집 대신에 학원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 학원에 투자하자고? 예전에 내가 언젠가 학원 따로 차려서 나올 거라고 했잖아. 지금은 학원에서 가져가는 돈이 많지만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내 수입으로 잡히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굳이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 그래?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하루라도 빨리 차리는 게 돈 버는 길이야. 아파트야 꼭 지금 아니라 나중에 사도 되는 거고 괜히 지금 집을 샀다가 현금 묶이는 것보다는 학원으로 벌어들이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서 그 인간은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목적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대출받아서 집에 넣으려고 했던 걸 합쳐서 학원에 넣자는 둥, 본인이 예상 매출을 구체적으로 잡아보겠다는 둥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약간 관심이 있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그 뒤로도 틈만 나면 학원 이야기를 꺼내댔죠.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요. 나는 그냥 집이 제일 급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자기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렇지. 나도 고민 많이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 제일 빠르더라고. 조만간 대출부터 한번 알아보자. 아, 그런데 자기 명함 가지고 있는 거 있어? 명함? 갑자기 명함은 왜? 저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 부모님이 당신 명함 좀 보여달라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 없다고 하니까 너는 어떻게 그런 것도 없냐고 하셔서. 그러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다음에 줄게. 알았어. 그 인간은 명함이라는 이야기에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아닌 척했지만 순간적으로 표정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았죠. 며칠 뒤 그 인간은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어디에 가서 급하게 만들어 온 모양이었어요. 학원 이름 아래 수학 강사라고 본인 이름을 당당하게도 박아넣은 명함을 가져왔더라고요. 간도 크게 말이에요. 저는 그 명함까지 받아들고 그 모든 증거들을 모아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도용한 명의의 원래 주인인 그 남자분도 함께 고소를 진행했고요. 양쪽에서 고소장을 받아들게 된 그 인간은 머리를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고소장을 받아들자마자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말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다 오해라니까. 그리고 너는 오해가 있으면 말로 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고소부터 할 생각을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웃기지도 않네. 그럼 내가 고소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건 뭔데? 알고 보니까 네가 학원 강사는커녕 학원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거? 결혼하자고 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 도용해서 선생인 척하고 지금까지 속인 거? 그건 다 사정이 있었다니까. 네가 그 자식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야. 너 나 못 믿어? 네 남자친구 말은 안 믿고 지금 그 자식 말을 믿는다고? 못 믿겠고 믿고 싶지도 않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변호사한테 하는 게 좋겠네.
결국 더 이상은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인간은 마침내 표정을 싹 지우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사과야? 사과할 테니까 고소 취하해. 사과는 당연한 거고 너는 네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 결혼 사기야. 기망에 의한 결혼 사기. 내가 보낸 건 손해배상 소송이고 손해배상이 무슨 뜻인지도 알려줘야 해? 결국 지금 돈 뜯어내려는 거야? 나한테? 돈이 목적이냐고? 너도 돈이 목적이었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뭔데? 필요하면 형사고소도 할 거야. 걱정 마. 제가 돈 때문에 이런다면서 개거품을 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들어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급기야는 형사고소도 하겠다는 제 말에 기겁을 하고는 꼬리를 말더라고요. 알았어. 알았다고. 합의해. 네가 원하는 게 그거지? 얼마면 되는데? 변호사가 보낸 내용 못 봤어? 정신적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2억.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 준비에 들어갔던 비용은 다 네가 부담해. 미쳤어? 무슨 2억이나 달래? 너 소송으로 가도 이거 끽해야 몇 천이 전부야. 그래? 그럼 소송으로 가면 되겠네. 그렇게 하든가.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 인간은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를 질러대다 제 앞에서 울면서 매달리다 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이 인간이 합의로 마무리할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고소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아낸 사실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바로 이 인간에게 결혼을 하려던 여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보다도 더 먼저 만났었더라고요. 비록 한 달 차이였지만요. 얼마 후 제 예상대로 합의안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했다면 속이야 시원했겠지만 저는 이쯤에서 그만둬야겠다 싶었습니다. 변호사님 조언에 따르면 합의 없이 끝까지 몰아붙였을 때 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인간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워낙에 험한 세상이었으니까요. 그 돈을 받아낸다고 한들 제가 버린 시간과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후회인지 분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후자에 가까웠겠죠? 그리고 저의 소송과는 별개로 그 친구에게서 걸린 소송은 합의 없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이렇게 저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와 지옥의 문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그날 만약 제가 학원으로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